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어제 국회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았는데요. 경제만 모두 59번. 이렇게 경제를 강조한 대통령의 연설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 국회의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설이 아주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추켜 세웠지만 현장에서 본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동안 대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자료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으면서 거칠애로 박수를 치는 이 겉핥기의 정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정치에 진심이 없어진 건 정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왜 저기 앉아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박수나 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한숨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대통령님 말뿐인 연설 그만두시고 차라리 우리 앉아서 진지하게 국가의 역할, 비전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합시다. 왜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는 정치인 하나 없을까요? 팟짱은 오늘 기초연금 지급 불가 상태로 내몰린 지방정부 복지 재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의 복지 예산을 확충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실제로 현장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시내 구청장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는 115조 5천억 원으로 금년 대비 8.5%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464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7.9%, 굉장히 많은데 17.9%를 확대해서 14조 6천억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복지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는 115조 5천억 원을 금년 대비 8.5% 정도로 증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정부들은 이 복지 예산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기초연금 지급불능 상태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팟짱이 지방정부 재정 문제 그리고 복지 행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선 생명이 우주보다 중요한 동네. 노원구민들 좋겠어요. 네. 네, 김성환 노원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야위셨어요. 네. 제가 요즘 동네에서 배드민턴을 열심히 쳤더니요. 네.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어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저도 배드민턴을. 자, 희망이 아니다. 사람이 희망인 동네. 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입니다. 네, 구청장님은 배드민턴 안 하세요? 예, 요새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핑계 대고 게으르게 했더니요. 네. 살이 좀 쪘습니다.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동네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저희들도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반영을 하고요. 보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아무래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돌보는 이런데 좀 더 이제 관심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구나. 자, 오늘 두 분 구청장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무료 복지 예산 30% 확대하겠다. 115조 5천억, 금년 대비 8.5% 증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김성호 네. 구청장님.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정부의 이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네. 하려면 그거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적어도 자치구나 지방의 부담을 줄여주든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보면 이제 이 국가 대 지방의 매칭 비율을 지금 원래 8대 2였던 거를 네.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6.5대 3.5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그 5%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진전된 게 없는 채로 이제 총액이 늘어난 거니까요. 저희들이 체감하는 바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 사실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도 세게 돌아가는 몫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총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이제 자치구 입장에서의 살림살이는 아마 나아지는 게 없을 것 같다는 게 아이, 느낌입니다. 시작부터 우울해. 네, 김영배 청장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 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제 말씀이신데요. 특히 이제 민선 5기가 시작될 때 즉 2010년도에 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걸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도에 이제 뭐 무상 보육도 이제 공약을 하고 네. 각 정당이 또 기초연금으로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보면 이제 지방에서 어찌 보면 시작된 논쟁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이제 시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동안 복지가 워낙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구 사회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 자체도 일단 전체 규모가 서구 유럽의 반밖에 안 되고 네. 또 그중에서도 복지 재정도 반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서구 사회에 비하면 한 복지 재정이 4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보육도 늘리고 이제 기초연금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이러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 문제가 대두가 돼서 네,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예산을 빠르게 이제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뭐 필요한 결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그게 맞게 제도를 정비를 해줘야 그렇죠. 소위 이제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랑이 안 찢어지고 제대로 잘 따라가거나 네. 아니면 새는 데 없이 이게 뭐 좀 제대로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제도 정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자기만 계속 고호를 부르는 이런 지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고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기초연금요 하나만 하더라도 네.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13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는 총액으로 기초 노령연금이 3조 2천억 원 정도면 됐는데 네.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게 7조 5천억 원이에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4조 3천억 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블이 더 필요한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가정살림도 전년도에 100만 원 필요했는데 다음 해에 200만 원이 필요하면은 이건 특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마련할 건지 네. 빚낼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건데 그 결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 지방 정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래라고 묻지. 법률이든 혹은 아니면 예산 계획이든 제출하라든지 자기들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겠다든지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상 보육 논쟁할 때 아까 우리 김성환 청장님 네. 말씀대로 한번 그때 카드를 긁으면서 막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한번 난리를 한번 쳤던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뭐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서 보전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똑같은 행태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책임한 지금 행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제도를 네. 좀 정비하고 재정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 그래야 네. 이제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뭉뚱그려서 국민들이 듣기에는 일단 정부 예산의 30%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셨구나. 아, 돈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로 내려오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대통령은 고하고 막 치고 달리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뭘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게 전혀 시스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준비를 하라는 지침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자, 우선 저희가 아까 그 김성환 청장님께서 무상보육 예산의 그 씁쓸한 현장을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상보육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무상보육이야 라는 걸 겪을 때마다 되게 씁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100% 예산을 편성한 곳은 서울 25개 가운데 3개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노원구의 경우는 기초연금 좀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이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그 노인의 70%까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다 주겠다고 원래는 했다가 다 주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늘어난 돈이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00억을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제 다른 예산을 좀 줄여도 아직 한 45억 정도를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보다 조금 많네. 저희 노원구가 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4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저희들 3만 3천 명인데 네, 제일 더 많아요. 제일 그러니까 많군요. 지금 이제 요 상태대로 하면 실제로 한 12월 달에는 이제 노령연금 지급을 못 하니까 12월에 그래서 이제 서울시 당장 큰 형님이 서울시 한테 뭐 저희가 그 상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는 게 있어요. 네. 그 교부금을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원래 긴급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쓰거나 그렇게 다 털어도 막판에 한 1, 20억 정도는 모자라지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공무원 임금을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주기는 줘야 될 테니까. 네. 부도인데 부도. 그 참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게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이제 늘어나는 건 좋잖아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돼 있는 거니까 네. 하라고 하는 거고 공약이고 그것도 대통령 공약이고 네. 집권당의 공약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비비라는 거는 법에 이렇게 항목에 보면은 국가 위난 사태나 네. 재해 그렇죠. 뭐 또 이런 이제 소위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할 경우 쓴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사태도 아니고 네. 국가 위난 사태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떤 사태 때문에 이 돈을 음. 한 20억, 30억 이런 예비비를 한꺼번에 네. 거의 전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태풍이 오고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예비비를 많이 씁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수십억씩 지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긴급한 지금 우리 국가에 사태가 난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나중에 두고두고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지를 가지고 과연 이게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의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 우선 네. 성북구청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성북구청은 다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아유, 저희들도 결국 12월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기준으로 네. 330억 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이었죠. 네. 그래서 1인당 최고 99,100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을 때 네. 그것도 3만 한 1,000명 정도. 네. 총 6만 한 2,000명 정도 중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6만 한 3,000명 정도 되신 어르신들 중에 3만 3천 몇백 명 정도가 이제 대상이에요.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숫자는 그전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최고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난 늘어난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2배 가까운 돈이 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내년 편성해야 될 돈이 올해는 왜냐하면 7월 1일자로 이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추산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야 될 돈을 기준으로 보니까 760억이에요. 즉 430억 원, 네. 본 330억 원보다 100억이나 더 늘어난 돈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네. 서울시에서 돈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만 새로 늘어나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105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늘려서 한 50억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나머지 50억 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편성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12월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치를 못 드리게 생기니까 방법이 아까 김성환 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별교부금하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참 그 웃지 못할 상황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거는 네. 원래 교부금 전체 액수 중에 즉 서울시 돈이 10조가 이제 보통세고 10조가 이제 별도로 걷는 이제 돈인데요. 보통세의 21%를 가지고 이제 조정교부금을 줍니다. 25개 구 중에 이제 네. 필요한 데를 나눠주는데 그 2조 1,000억 원 정도 중에 우리한테 오는 목의 11분의 1을 네. 잘라서 네. 이제 보통 교부금 주고 나서 나머지를 네. 보통 우리 목 중에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어차피 그게 조삼모사지 우리 돈이에요. 예. 그럼 제 몫으로 있는 돈을 이제 딴 데 원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 그거를 돌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드 막듯이 돌려막기. 예 이게 뭐 돌려막아야 되는 상황도 이제 서러운데 예. 이거를 예비비까지 써야 된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현장에 이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사실 심하게 들고요. 행정이 이렇게 하루를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그 무상보육 때 한번 그 난리를 쳤으면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장윤선의 팟짱.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급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일단 센 공약을 꺼내고 그 공약으로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나 실제로 집행할 능력이 안 됐던 게 아닌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저는 알고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이런 하고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네, 잠깐만 김성환 네. 청장님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소위 이제 개발 시대에서 복지국가 시대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 네. 재정 배분 구조는 여전히 소위 개발 시대의 재정 구조를 그대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지국가 시대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중앙 정부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미칠 영향까지를 다 계산해서 복지국가 시대에 맞게 재정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이 지금 이제 정부는 지르고 그 뒷감당은 이제 지방 정부가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지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그 완전히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인 거죠. 이 구조를 그대로 놓은 채로 그 지방은 우리 문제 아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고 네. 이게 그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우든지 네. 아니면 전액 국비로 해주든지 네. 국비로 하지 않고 매칭을 할 거면 그 매칭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사후에도 없고 네. 할 생각도 없고 그게 아니, 더 큰 문제죠.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김현백 전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김성환 청장님 말씀대로 네.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려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재정 대책 장기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좀 네. 개선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짜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복지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이제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거에 따르는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네.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재원 대책이 이제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상 보육을 할 당시만 해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그랬죠. 논쟁이 예. 많았습니다.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오히려 감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굉장히 교부를 받던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부동산 교부세, 네. 즉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복지를 지방으로 이제 매칭으로 나누어주는 즉 분권을 하면서 복지 분권을 하면서 네. 두 가지 재원을 줬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분권 교부세라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이제 또 늘려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MB 정부 때 무력화되면서 그렇죠. 성북구청만 하더라도 연평균 70억이 없어졌어요. 세수가, 그러니까 연평균 70억이면 아까 우리가 이제 말했던 대로 기초연금이 1년에 100억 전 네. 이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었어요. 예, 그거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이제 이 뭐 버틸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네. 그것도 없어지면서 부담은 어찌 보면 더 두 배로 커지고.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교부세 즉 종부세가 5년간 2012년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만 이제 감세된 게 10조래요. 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령 기초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아까 말씀드린 3조에서 7조 그러니까 4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종부세만 모았어도 음. 이 기초연금 문제는 2년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지금 문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법인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요. 하여튼 어느 걸 올릴 거냐는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면 될 문제인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지방은 목소리 작으니까 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자기 대책만 밀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정이 불가능한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인데 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그 증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마침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담배세 올린다고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논쟁을 일으키신 바 있어요. 근데 보면 최근에 주민세를 2배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을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세수 확보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김성환 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세가 이제 담배세는 또 다르고 그건 대부분 네. 이제 국세로 귀납이 되는 거니까 지방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이게 시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에는 좀 보탬이 조금 되긴 할 텐데 그게 구로 내려오는 비율까지 계산해 보면 노원구가 이 세수로 내년에 들어올 액수가 3억 원이에요. 3억?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엄발의 오줌누기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초연금 그리고 무상보육 때문에 늘어나는 게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300억이요.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총액이 최근 2년 사이에 한 30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한 150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네. 무상보육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양육 수당 네. 이런 게 한 140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합해서 29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 이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올 부담금을 추산해 보면 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소위 증세하지 않겠다고 네. 하면서 일종의 꼼수 증세를 주로 서민들 주머니 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담배세를 높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네. 담배세도 사실상 서민 증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효과 문제는 또 별건으로 치더라도 그 이전에 더 큰 목에서 우리 사회에 소위 이 기득권층이나 혹은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더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담배세를 좀 올린다든지 해서 소위 부자 증세를 먼저 하고 기득권층에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네.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담배세를 올린다든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 부자들한테는 가만히 있고 이 서민들 주머니 터는 거를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발이 아주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성북구도 비슷한가요? 얼마가 여기는 노원구는 3억. 저 이제 구체적으로 성북구는 추산은 얼마? 안 해봤는데요. 예. 이게 노원과 3억이면 저희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20조 정도 되는데 네. 직접 이제 보통세의 재원이 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게 보통세라고 하는데 그게 10조쯤 되거든요. 네. 그중에 자동차세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조 조금 넘게 되어 있어요. 네.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 조정교부금 총액이 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이제 액수가 늘는다 이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금 늘기는 할 텐데 이게 이제 엄발은 오줌 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예를 들면 담배세 같은 경우도 이게 간접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소비세나 간접세류의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역진적이다는 비판을 그럼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니까 이게 빈부차나 자산의 과다나 이런 거는가 이제 반영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사람 숫자대로 내는 이런 게 가까운 세금이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으로 조금 덜 내고 사실은 좀 자산이나 매출이나 혹은 자기 소득이나 이런 데 따라서 많이 이렇게 매기는 게 소위 세금이 이제 어떤 복지국가를 구성할 때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 사회 논의가 지금 특히 정부가 네. 좀 누르고 있는 거죠. 예, 이 논의를.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말씀하신 대로 재벌 법인세만 현실화해도 복지 재정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저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꼼수 증세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접세 비중을 높이면 간접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복지 혜택은 또 덜 받는 이런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역진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반발하고 있는 거고 세금하면 저 도둑 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가 자꾸 이제 복지는 확대한다라는 이런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면서 정작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면 집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방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원투 쓰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박 2일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요. 그렇죠. 그 지금 초입 단계에 있는 건데 그 초입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방의 재정 부담을 크게 해주려면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7대 3, 6대 4로 이렇게 바꿔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국세 지방세 비율을 유지할 거면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지방에게 매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 주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정쩡하게 중앙이 다 부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방 세수 비중을 높여주지도 않고 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정 구조를 택일해서 네. 국가가 다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지방이 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늘려주거나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라. 택일해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네. 예를 들면 스웨덴 복지국가 우리가 모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재밌는 게 국가가 이제 담당하는 일하고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일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는 광역자치단체가 의료를 전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보건의료는 거의 전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정부죠. 네. 자기 재정 부담으로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보니까 이제 케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모시거나 이제 아이들 예, 돌보는. 수발이라든지 뭐 아이들 보육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네. 펜션이죠. 그 다음에 공적 부조, 네. 뭐 이제 그쪽은 굉장히 그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거의 전적으로 이제 국가가 담당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계좌로 쏘면 되는 이런 일들 아까 네. 그리고 혜택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런 거는 국가가 그냥 자산 조사해가지고 요즘 워낙 뭐 데이터베이스도 발달돼 있고 하니까 전산망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돌봐야 될 경우 예를 들면 어르신들 뭐 치매 어르신들 네. 모신다든지 장애인들 이동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기초 지방 정부를 네. 중심으로 좀 제공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중층적으로 지방 정부도 역할을 좀 분명히 나누어서 네. 거기에 맞는 재정 대책 구조를 세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좀 이런 이제 방안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될 시기라고 보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재정 분담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토론이나 사회 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면 국민들도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고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내면 이 정도 돌려받는구나라는 것이 전적으로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막 그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전돈도 안 되어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공공성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역할 분담도 제대로 안 되고 복지국가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혜택은 별로 돌아오는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도를 실행한 뜻과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것도 좀 저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청장 얘기한 대로 국가가 잘할 일과 네. 지방이 잘할 일을 역할을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국가는 일종의 내셔널 미니멈 같은 걸 만들어서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건 사실 국가적 영역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히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요. 네. 지방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데는 거주민은 적지만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잘 보호한다거나 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일종의 재활을 하거나 그분들의 이제 직업 재훈련을 도와주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는 그거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하는 데에서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주거나 혹은 기초수급권자의 각종 급여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하고 네. 그분들을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재활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하게 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저희 구만 해도 1년 총 예산이 5,500억 정도 돼요. 그중에 3,200억이 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재정의 60%를 넘었어요. 외형은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 내용으로 가면요. 그 전체 액수 중에 97%가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것에
비율대로 맞춰주는 게 97%고 3%를 가지고 우리 동네 사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의 자율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심각하다. 복지를 동네 단위에서 한다는 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 그래도 그 전에는 한 10% 정도는 됐을 텐데 네. 지금 최근 이제 이렇게 복지 매칭 디폴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이제 한 3%로 완전히 쪼그라든 그런 상황이지요. 네. 고사당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지방 있지.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건 전국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지방정부 이제 지방자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한때 글로벌 경쟁을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시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대규모 그래서 이제 뭐 금융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덩치를 키워서 이제 그런 경쟁에 대비하자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90년대 네. 초반부터 한 20여 년간 지금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 간 경쟁이나 도시 간 경쟁이 무한 경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대체로 국가 위주로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쭉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시민적 삶이 굉장히 위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동네의 소비도 떨어지고 소비 여력도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계속 자기 살 파먹기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런 반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 마을, 네. 지역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가 중시되고 또 외국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져오고 있는 폐해 이런 거를 지역 단위나 로컬 단위에서 어떻게 치유할 거냐를 놓고도 굉장히 새로운 고민들 그러니까 네. 협동과 연대 네. 그다음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이제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사회적 가치법이다 그렇죠. 뭐 협동조합법이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또 대세를 이루는 네. 이런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네. 거 돌아가는 이제 또 기운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로 국가가 해야 될 전략적 역할과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강화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시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로서의 지방 정부가 이제 그 해야 될 서비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사람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권리 같은 걸 최소한 보장시켜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최소한의 통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네. 말씀대로 단순히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고 네. 정말 함께 일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으로도 보면 할아버지 일이 있고 아버지 일이 있고 아들 일이 있고 네. 손자 일이 이제 있을 텐데 네.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자기 역할들을 해나갈 거냐를 설계하는 지금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왔는데도 지금 이제 정부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주의 네. 그리고 관료 중심으로 네. 아주 관료적인 이 반민주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소통도 안 되고 네. 완전 일방적으로 그냥 고음만 계속 부르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심각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제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자치를 활성화하는 게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구청장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들으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만 고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공공성의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로.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가 뭐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총체적인 총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공공성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공무원 연금 가지고 굉장히 세게 연말까지 개편안 처리해야 된다라고 또 고를 하고 계세요. 계속 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되게 그 하부토대에서는 심각한 반발도 있고 공무원 노조 이제 총파업하겠다 11월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 그 구청장님 휘하에 계신 공무원들이야말로 9급부터 해서 말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저희 구만 해도 이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딱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이거 내가 계속 공무원 생활해야 돼, 빨리 퇴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에라도 그렇게 해서 올해만 추가로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20명이요. 구에서. 근데 이걸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거의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할 가능성도 있어요. 명퇴하고 연금 그렇죠.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퇴직을 해서 지금 거라도 좀 지키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들여다보기 전에 대한민국이 소위 우리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의 48%가 빈곤한 상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요. 전체가 이제 인구 10만당 30명대라 세계 1위인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는 세대별로 자살하는 층이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노인 자살이 높거든요. 노인 자살만 놓고 보면 인구 10만당 8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6배 정도 노인 자살이 높아요. 그 노인 자살이 높은 것의 핵심에 그 노인 빈곤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체로 다 연금으로 해결하거든요. 노인 소득의 60-70% 정도가 연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쥐꼬리만 해요. 그렇죠. 기초연금도 우리가 20만 원을 주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나았다 이런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네. 그 속에 소위 이제 그 특수직역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교사와 군인들은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젊었을 때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여한 기여분을 어떻게 감안해 줄 거냐. 네. 이걸 전체적으로 설계해 주고 네. 그 속에서 조금 많은지 적은지 통합할 건지 이렇게 봐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로지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민연금도 이미 깎았고 네. 이번에 이제 공무원연금을 깎겠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다음에 또 어떤 연금을 깎으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 전체의 노후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국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노령연금을 소위 국가의 재정으로 네. 보충해 주는 단계에 다 이르러 있어요. 젊었을 때 일하고 나이 들면 젊은 세대가 일한 부분의 일부를 쪼개서 네. 노후 세대가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다 제도 설계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오로지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그걸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깎어. 이렇게만 접근해 가지고는 국민들은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사실 이제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네. 지금은 대체로 공직에서 퇴직하면 특별히 곤궁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또 이게 제도라는 거는 신뢰 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들어올 때 30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를 다 예측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 예측을 다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생략하고 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공무원들이 약간 진짜 철밥통이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래도 안정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퇴직 시기도 국민들은 50대 초반만 해도 거의 뭐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 정서가 아무래도 좀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공무원 노조나 이런 분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김성환 청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지국가의 초입 단계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노후 불안이 워낙 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사실은 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급속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국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면 플라톤도 국가론을 쓸 때 네. 세계 집단 중에 가장 조심하고 잘해줘야 되는 대상이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거꾸로 돌아서면 이게 아주 큰 일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네. 군인 집단은 이제 국가가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사실은 근대 국가 이후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할만큼이나 즉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잘 이렇게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을 해라. 네. 라고 하는 그만큼이나 안정적인 어떤 삶의 전망을 서로 이제 어찌 보면 트레이드오프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가져오게 되는 거가 서로 이제 현재 있는 약속이고 아까 신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노후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재정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니까 재정이 한꺼번에 네. 이제 몰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슬라이딩을 시키기 위해서 네. 대화가 저는 우선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 설계가 필요한데 네. 그런 정도의 설계가 전혀 없다는 점이 어디서 최근에 저도 보고 굉장히 황당하게 발견했냐면 지금 당정에서 나온다고 하는 게 65세까지 정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렇죠.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60살에 퇴직했다가 65세 연금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아니 5년 동안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손가락을 하니까 빨란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5년은 실업자로 지내란 말이냐 네. 하니까 이제 그럼 정년을 늘려볼까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 이 즉흥적인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논의를 꺼내서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네. 이게 MB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이걸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 이게 그럴 정도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죠. 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정책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뭐 이거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밀어붙이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들 온 국민이 지금 막 정신없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지금 다들 불안한 노동, 불안한 시대, 그리고 또 불안전한 고용 상태에서 다들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조차도 같이 불안한 노동에 같이 합세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온 국민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안전한 고용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100% 대한민국이 되는 걸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을 불안한 상황에 빠뜨리고 당신만 고하는 이런 이상한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성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절대적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12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그야말로 진짜 날도 추운데 왜 하필이면 12월에 끊기는 거야. 정말 속상한데요. 이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겠죠? 세워야지요. 우리 특히 가난한 어르신들 오로지 기초연금 나오는 날 통장 쳐다보는 재미로 살고 계신데 그거를 지급을 불능사태에 이르게 해서 그 어르신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수는 없지요. 다른 어떤 뭐 특단의 대책이라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올해는 어찌 넘길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를 털든 어떻든 하면 될 텐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정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7월 1일부터 12월까지라 절반만 지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은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올해의 2배가 필요한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려고 해봤더니 아무리 줄이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무슨 건설이나 무슨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고도 지금 내년도 한 200억 정도의 이 재정 적자가 예상이 돼요. 적게 구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안해 보면 한 200억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지만 이 재정 구조를 그대로 가면서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자살률 말씀하셨는데 네. OECD 평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노인 빈곤율이 12%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48%니까 4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인의 절반은 빈곤 노인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3분의 2, 67%가 빈곤 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르신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빈곤 노인이 된다 이런 좀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제 저희들이 불효자가 될 판인데 네. 그래서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회장님들 저희들도 그 관내에 155개의 노인정이 있고요. 네. 그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한 2번 해봤는데 네. 이게 안 나오는 것은 상상을 안 하세요. 이게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지급불능 사태가 오면은 이게 뭐 보육비 안 주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 이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노후 네. 맞이하신 분들이고 선진국 만드는데 어찌 보면 자기 온몸으로 만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 연금을 못 드릴 상황에 몰려 있고 이걸 가지고 초조해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있다는 게 네. 이게 지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그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청와대에 모셔서 그 오만찬, 네? 그 흔한 오만찬 한번 하시면서 현실을 좀 듣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더 심각한 게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좀 더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복지 비용의 이제 그 숫자 네. 면에서 굉장히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3천 명 네.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노원구가 4만 5천 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숫자인데 전체 인구가 그 숫자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자매도시가 영월군인데 네. 영월군 전체 인구가 3만 7천 명입니다. 전북 진안군은 2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비율이 숫자는 높으시다 하더라 비율은 높으셔도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수도권에 밀집된 문제일 네. 수도 이게 있겠네요. 이제 도시에 살고 계신 특히나 대도시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네. 굉장히 지금 복지국가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고 돌보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게 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정부가 보편적 복지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인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을 볼 때 이 대도시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거 불안이라든지 노후 불안이라든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건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획기적 대책이 네. 정말 나올 때가 됐다. 이걸 뭐 정말 호소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 행정 그리고 또 지방 정부 예산 문제, 재정 문제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세액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없이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어느덧 1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우울한 대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좀 희망을 동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이 희망이고 동네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청장님부터 해주세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올 초에 이제 비극적인 이제 세월호 참사를 맞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국가가 개조되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국민들은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모두가 다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격차 커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당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처음이자 끝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청사진을 지금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대목에서는 지금 논쟁에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노동 문제를 포함해서 고용의 안정성, 혹시 고용이 해고되더라도 실업수당이나 직업재훈련을 포함해서 이 노동 문제와 복지 문제를 같이 놓고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 국가 대개조를 위한 사회적 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 노령연금도 있고 무상보육도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코가 가야 될 큰 방향 속에 이 각각의 위치를 놓고 그거를 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큰 청사진은 지금 전혀 제시하지 않고 지금 말단적인 문제를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기초자치단체장은 동네의 삶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또 지방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도 이제 진지하게 대한민국 코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조금 국가 대개조가 그냥 예전과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그대로 놔둔 채로 아주 부분적인 몇 가지 문제를 손대는 게 아니고 네. 이제야말로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의 본연의 임무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새롭게 봐주고 그 속에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좀 재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이렇게 제가 책 제목을 붙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동네가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우주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삶의 고민이 전혀 선진적이지 않은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런 동네가 서울 한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로 다 서울 동네가 다 그런데 네. 이 선진국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이거에 대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거의 양분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는 뭐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네. 이 희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그 공공성이라고 아까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부터 사실은 마을 공동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도 결국 그 토대가 결국 우리 사회 미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지가 늘어나고 이제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하는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이제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 이제 사회적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이제 좀 쓴소리 겸 좀 네. 말씀드리자면 돈이 돌질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도는 거잖아요. 네. 돈이 영의정 집 마당 앞에 쌓여 있으면 그건 봉건 시대거든요. 돈이 돌아야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벌의 계좌에 현금으로 570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재정이 1년에 330조쯤 되는데 그 2배 가까운 돈이 쌓여 있어요. 그냥 돌질 않고. 재벌 앞마당. 예. 이거는 조선시대 영의정 집 앞에 잔뜩 돈 쌓아놓고 그냥 나는 돈 많다 이런 건데 네. 그 최경환 장관도 돈을 이제 돌리라고 자꾸 이제 요구는 하지만 네. 구체적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돈이 안 돌고 은행도 지점이 무려 270개가 작년에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 빌릴 데도 없고 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저 서민 경기가 좋게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필요한 복지가 준비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치 있는 게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논의한 거와 함께 네. 좀 실제로 좀 서민들이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돈을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궤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동네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를테면은 뭐 주민자치센터 이런데 특히 이제 전업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뭐 무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배울 수도 있고 뭐 스포츠도 하고 뭐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싸고 그래서 동네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고 귀를 딱 닫고 동네에서 살면 행복하다. 근데 신문 보기 시작하고 뉴스 보기 시작하면 국가를 생각하면 암담하다는 거예요. 세월호 뭐 등등 도대체 뭐 하나 참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귀를 닫고 동네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사람이 희망인 동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이 우주보다 소중한 동네 이런 게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꿈꾸는 삶 같아요. 국가가 자기 역할 제대로 해주고 또 동네를 지키시는 이런 구청장님들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해주면 우리 국민들 걱정 없이 암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동네에서 더 소중한 역할들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이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올 겨울 12월 찬바람 부는데 잘 대책 세우시고 그걸 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핫라인을 좀 만드셔서 대책을 만드시는데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이 공공성의 위기를 두 구청장님들의 그 현장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것인데도 유독 우리는 왜 그걸 계속 지방정부의 그 책임을 떠미는 건지 그 이유도 사실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국회 안 풍경을 스케치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국회 밖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할 무렵인 9시 40분, 오전 9시 40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그야말로 퉁퉁 부은 얼굴로 대통령을 향해서 살려달라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은 오로지 한 방향,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셨죠. 당시 국회 밖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세월호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두 서러움에 복받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기성 언론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담지도 못했습니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기자들에게 당부한 까닭인데요. 왜 기자들이 기레기가 됐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날 때 그때는 유족들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경찰병력 이내 장막 너머로 잠깐 힐끗 보셨는데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려 묵묵히 걸었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고 경찰 저지선이 모두 풀린 뒤 세월호의 엄마들은 군데군데 모여서 그야말로 저 명치 끝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서름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울다 지쳐서 실신했고 그 실신한 어머니를 붙들고 주무르면서 다 같이 통곡하는 그 장면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부모들, 그분들은 오늘도 또 국회 앞에서 또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어제처럼 또 그렇게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언제쯤 눈물을 거둘 수 있을까요? 끝으로 어제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살려달라 절규하는 장면을 저희 오마이뉴스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 정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는 그 국민적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